키아츠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외국 선교사 50명의 이야기를 담은 한반도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찾는 인물이 호레이스 언더우드입니다. 저희 블로그에는 50명 다를 올리지 못했지만 20여 명 넘게 올렸는데 언더우드를 방문하신 숫자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반도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 선교사 50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부터 시간 날 때마다 한 인물에 대해서 제가 썼던 글을 좀 읽어 드릴까 합니다. 글 자체가 길기 때문에 저의 설명은 최소한으로 담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차 속에서 누구를 기다리다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지대하기 때문에 선교를 준비하는데 좀 더 알차고 내실 있는 도우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언더우드 한번 살펴볼까요? 호레이스 언더우드고요. 한글 이름은 원두우입니다. 원두우. 자,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들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놨고요. 내한은 1885년 최초의 목사 선교사이시죠. 그리고 1916년에 이한하셨네요. 생애는 1859년생이고 1916년에 소천하셨습니다. 미국 선교사시고요. NP라는 것은 Any Northern이죠. 그래서 북장로의 선교사입니다. 사진을 저희가 이렇게 좀 모아놨는데 한 인물, 선교사 한 분 한 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문서, 기록, 이런 거를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전도 여행으로 유명했죠. 언더우드. 한국 선교의 기초를 현장에 전도를 다니면서 놓았던 분이고, 언더우드 학당, 한국의 새로운 교육의 토대였고, 문서사역, 그리스도 신문이라는 문서사역, 이게 근대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그리고 서상륜, 우리가 알잖아요. 초기 한국인 기독교 지도자, 원한경 세문안교회, 이 정도면은 언더우드의 자리매김이 좀 될 것 같아요. 언더우드라는 인물을 전체를 다루지 못하지만 제가 선교학을 그래도 좀 공부하고 기독교 역사를 공부한 입장에서 언더우드를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어떤 포인트를 둘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 첫 번째,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1859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호레이스 언더우드는 미국으로 건너와 동부에 위치한 뉴욕 대학과 뉴저지의 브룬스윅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프린스턴에서 차 타고 1시간 정도 위로 올라가면 있는 학교인데 좋은 학교고 좋은 신학교입니다. 언더우드는 인도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1년간 의학을 공부하면서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던 중 1882년 동경 명치학원에서 사역하던 올버트 올트만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를 위해 자신을 택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당시에 동양 선교는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멀리 인도가 선교의 1순위였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즉 우리 한국은 선교의 1차 대상에서는 좀 빠져 있었어요. 대부분 인도에 갔다가 일본에 있다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해외 선교부 총무 엘린 우드, 프랭크 엘린 우드 박사의 지원과 맥 윌리엄스의 기부금 $6,000를 받고, $6,000면 상당히 큰 규모의 재정이죠. 1884년 7월 28일 미국 장로회 선교본부를 통해 한국 최초의 복음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언더우드는 1884년 12월 16일 샌프란시스코 항을 떠나 1885년 1월 25일 요코하마에 도착해 거의 한 달 넘게 걸리죠. 2개월간 일본에 머물면서 이수정의 도움을 받아 어학 공부를 하였다. 이수정 중심 인물이죠. 일본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선교사 초치 운동,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가 좀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운동을 벌였던 초기 지도자셨죠. 이수정의 도움을 받아 어학 공부를 하였다. 그러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해방 직후에 브루스 헌트 한부선 선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사전 준비를 좀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먼저 전래됐고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더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삶의 수준도 좀 당시에는 한국보다 높았고요. 때마침 1885년 초 이수정은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라는 제목의 순한글 성경을 번역하였는데 여기 좀 사진에 나와 있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그 성경을 갖고 1885년 4월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기적이었죠.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선교 대상국의 언어로 된 성경을 선교사들이 들고 복음을 그들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은 선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리하여 외국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가면서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땅 한국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언더우드는 주한 미국 공사 푸트, 루시우스 H. 푸트로부터 한국의 정치 상황이 갑신정변으로 불안정하므로 한국 입국을 연기하라는 충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1885년 4월 5일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부활주일에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임신 중인 부인을 대동하였던 감리교의 아펜젤러 목사는 제물포에 머물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으며 미혼이던 언더우드만이 위험을 무릅쓰고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만큼 당시 한국의 정세가 급변했고 위험했고 요즘 말로 말하면 여행 금지구역 정도가 될 수 있었겠죠. 자, 한국에 들어온 언더우드의 신혼여행과 압록강 세례.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사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인들 마부 또는 이렇게 인부들을 써가지고 이동을 한다든지 또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일이 많았어요. 자, 이 모습이 언더우드의 가족이 지금 여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언더우드는 한국에 도착해 처음 2년간 주로 한국어를 공부하며 조심스럽게 의료와 교육을 통한 선교 활동을 모색했다. 자, 한국어 시험도 있었고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한국어에 숙달해야지 선교 지부에 맡겨서 또는 특수 임무를 맡겨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제중원 교사가 그의 공식적 직함이었기 때문에 언더우드는 제중원에서 알렌의 일을 도우며 1884년에 들어왔던 중국에서 알렌 선교사죠. 저는 이 알렌 선교사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장에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1887년 가을에 언더우드는 개성, 북쪽이죠. 평안도, 소래, 평양, 의주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이는 서울 위쪽 북부 지방으로의 첫 번째 여행이었다. 그러나 의주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에서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을 읽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신자 공동체가 곳곳에 형성되어 있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국이 있으면 자, 중국으로부터 만주 지역으로부터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도 복음이 들어오게 됐죠. 자, 이 구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에 일부 선교사들은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언더우드도 1886년 알렌의 어학선생 노충경에게 세례를 베풀고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몇몇 신자들을 문답하고 세례를 주었다. 어학선생은 매우 중요했죠. 좀 배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학선생을 할 정도면은. 그리고 이 어학선생들은 선교사를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인품이라든지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초기 한국인 기독교 지도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죠. 언더우드는 1888년에 아펜젤러와 함께 개성과 평양을 방문하고 1889년 3월에는 제중원에서 활동하던 릴리아스 호튼과 결혼해 신혼여행으로 평양을 지나 의주, 강계, 압록강변 마을을 여행했다. 당시에 한양 도성, 서울 자체도 그렇게 깨끗한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선교 기록 문헌들에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모습들이 많았어요. 길거리마다 뭐 이렇게 똥을 거리에 그냥 버린다든지
어쨌든 당시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들은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역을 내려가서 압록강변까지 신혼여행을 갔다? 대단한 언더우드의 열심이었죠. 진정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이때 언더우드가 의주에 도착했을 때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례는 물론 한국인에 대한 포교 활동 자체가 금지되어 있던 상황에서 언더우드는 자신의 중국 통행증을 활용해서 중국에 건너가 한국인 기독교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압록강변 세례라는 게 있죠. 저도 예전에 북한 중국 사회 가면서 압록강 두만강변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보다 훨씬 더 이전 세대의 외국인 선교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인 신앙 고백자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것은 두고두고 우리가 기념해야 될 그리고 기억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언더우드 학당과 세문안교회. 언더우드는 1886년 고아원을 시작하면서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시켰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에는 처음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종교를. 왜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거의 수십 년에 걸쳐서 가톨릭에 대한 박해가 있었죠. 최소 2만 명에서 저희가 5만 명까지 추산한 순교자가 날 정도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미 낙인이 돼 있었어요. 불황아, 나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교육과 의료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죠. 교육, 의료. 그리고 이 두 요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인정을 받은 다음에 드디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교육과 의료와 복음의 삼각연대는 매우 중요한 우리가 한국 초기의 선교의 역사를 이해할 때 명심해야 될 개념입니다. 자,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그는 길가에 버려진 고아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데려다 돌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고아원으로 발전했다. 언더우드 학당은 구세 학당, 예수교 학당, 밀러 학당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다가 1905년에 오늘날의 경신중고등학교의 전신인 경신학당으로 바뀌었다. 당시에 재정이라든지 제도가 만만치 않으니까 선교사, 담당하는 선교사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바뀌겠죠. 그러다가 1905년에 지금의 경신학당으로 바뀌게 된 거죠. 언더우드 위에 사무엘 마페, 평양선교의 대부죠. 프레드릭 밀러, 충청도권의 선교에 대단한 공헌을 하셨던 분이죠. 등 다양한 선교사들이 이 학교를 거쳐갔다. 그러나 네비우스 정책이 채택되고 네비우스 정책 나중에 시간을 내서 따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되고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헌신과 스스로의 조직과 결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자는 일종의 자치운동이었죠. 네비우스 정책이 채택되고 자립정신을 강조하면서 오나들에게 모든 것을 마련해주는 고아원이 선교부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때 폐당되기도 해요. 학교라고 하기보다는 학당이니까 폐당이죠. 학교가 폐교되는 것은 폐교가 되는 거겠죠. 1901년 제임스 게일에 의해, 제임스 게일 저희가 많이 책을 냈고 지금 또 책을 한 권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임스 게일에 의해 연동교회에서 재개된, 연동교회 담임 목사로 오랫동안 계셨죠. 재개된 경신학교는 언더우드의 형 존 언더우드와 미국의 부호들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학교 건물을 지었다. 언더우드는 고등교육을 담당해줄 교육기관을 세우기 원했지만 일본 총독부죠. 총독부의 방해로 실패하고 이후 에이비슨과 함께 1917년에 경신학교 대학부에 해당되는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1887년 9월 27일 정동에 있는 자기 집 사랑방에서 14명의 조선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세문안교회의 시작입니다. 지금 세문안교회 가시면 역사관도 있고요. 교회가 잘 자리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종로에 갈 때, 광화문에 갈 때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게일. 자, 그리고 그 근본에 또 언더우드의 공헌이 있었던 거죠.
교회 창립에 모인 14명 중 13명은 언더우드가 입국하기 전 만주에서 존 라스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서상윤과 한국인들의 인도로 신자가 된 이들이었다. 이 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우 중요한 시점이죠. 선교지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준 사람도 많았지만은 이미 자생적인 신앙인들이 세워져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다는 것도 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처럼 세문안 교회는 언더우드와 서상윤 같은 한국 신자들의 공동 노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동 노력, 현지인들과 같이 애쓰는 거죠. 한국인 스스로 전도하고 신앙을 고백한 한국 신자들의 첫 번째 교회였다. 언더우드를 통해 많은 민족 지도자가 배출되었다. 몇몇 예를 들면 한국의 독립운동가 우사 김규식, 미주 지역에서 나중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몇몇 인물을 고르라면 김규식, 서재필, 안창호,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죠. 이승만. 언더우드 고아원 출신으로 세문안교회 장로였고 결의의 스승이라 불린 도산 안창호는 민로와 밀러죠. 민로와 학당 출신이며 그 학당의 선생에 해당되는 접장이었다. 언더우드가 교육에 어떻게 치중했는가, 그리고 그게 교회의 기틀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선교 동력화의 모델을 세우다. 자, 선교 동력화, 중요한 선교에 있어서 개념이죠.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군가 뒤에서 선교 자원을 발굴하고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한국 선교의 동력화라는 개념인데 그 모델을 세운 사람이 언더우드였습니다. 언더우드는 미국, 일본, 유럽을 오가며 한국에 대한 강연, 기고, 선교 지원 연설 등을 통해 한국의 실정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나라, 가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간다, 한국에 오셔서 많이 알리잖아요. 그 역할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언더우드와 친분을 맺은 한국인들은 세계의 흐름이나 새로운 사조에 새롭게 눈을 뜰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선교사들의 소식과 이야기와 책과 설교와 강연을 통해서 일반인보다는 보다 빠르게 세계에 눈을 뜰 수 있었죠. 이런 면에서 언더우드는 근대 한국의 문화적 메신저라고 저는 보았던 것입니다. 미국 북장로회에 속해 있던 언더우드는 교단을 초월해 많은 외국 선교사를 한국으로 끌어들인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많은 외국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이었어요. 안식년을 맞이해 1891년 4월부터 1893년 2월까지 미국을 여행한 언더우드는 미국의 한국을 알리면서 미국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891년 10월 시카고 맥코믹 신학교 강연, 시카고에 여러 좋은 신학교와 대학들이 있죠. 시카고 대학뿐만 아니라 맥코믹 신학교도 저도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신실한 분들이에요. 열정도 있고. 그래서 맥코믹 신학교 강연과 10월에 테네시주의 내슈빌, 미국 남부 지역에 있죠. 자, 미국 신학교 연맹 연차대의 강연은 당대 기독교가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20세기 말 한국 교회 같은 분위기였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때 강연은 신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도전을 주었어요. 이 강연을 계기로 미국 남장로회에 소속된 테이트, 존슨, 레이놀스, 정킨 등이 한국 선교에 헌신하여 이때 들어온 분들이 7인의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들 파이오니어들이었죠. 남장로회 한국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이로써 북장로회 소속인 언더우드는 남장로교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게 되었다. 멋지잖아요. 자, 남북전쟁과 연결해서 미국의 시민전쟁이죠. 남북전쟁과 연결해서 교회까지 분열이 돼요. 하지만 한국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북장로회 선교사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동력화 운동을 했고 그 결과로 미국 남장로회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거죠. 교단을 넘어서는, 교단의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교단이잖아요. 남장로교, 북장로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연대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것도
선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고려해 볼 사항인 것 같아요. 언더우드의 캐나다 강연을 통해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에이비슨을 조선으로 오게 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브란스, 그죠? 세브란스의 교장이었던 에이비슨, 조선으로 오게 하는데 언더우드의 공헌이 있었어요. 한국의 초대 일대 목사님 그룹이죠. 이기풍과 김익두 목사의 회심에 큰 영향을 끼친 스왈런, 윌리엄 스왈런의 소알련이라고 부르죠. 경우도 신학교 대학 재학 시절 언더우드에게 들은 한국의 이야기가 그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 장차 한국에서 하나님을 위해 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언더우드는 캐나다 출신 맥켄지 선교사가 소래에서 죽자, 이 슬픈 이야기 다 알잖아요. 600일 정도 한국에서 머무르면서 나중에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일사병, 정신착란에 의해서 자살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맥켄지 선교사, 소래교회 교인이었던 또 서경조의 편지를 번역해 주죠.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정말 가슴 아픈 선교 현장의 사건이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서경조의 편지를 번역을 해서 이 편지는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캐나다 장로교회가 한국 선교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장로에 이어서 캐나다 장로회, 그리고 에이비슨. 이런 어떤 토대의 중심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언더우드였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도 저희 블로그 글에서 언더우드를 가장 많이 히트를 하고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결과 1898년 윌리엄 푸트, 또 그리어슨, 로버트 그리어슨, 또 덩킨 맥레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되었고 언더우드는 이들을 이끌고 감격스럽게 소래를 방문했죠.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원산에서 함경도 북부까지 이르고 만주, 심양, 봉천 이 지역의 일제강점기 우리 한국인에 대한 선교를 감당했던 캐나다 선교사들의 출발점이 되었던 거죠. 영국 성서공회 소속으로 성경 번역과 반포 사업에 큰 공을 세운 휴 밀러 또한 언더우드의 요청으로 1899년 한국에 와서 한동안 언더우드의 서기 세크러터리로 일했던 인물이다. 이처럼 언더우드는 해외에서 한국 선교 자원 동력화의 최적의 인물이었다. 선교가 잘 되려면 언더우드 같은 선교 자원 동력화를 위한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KWMC나 KWMA나 현직에 지금 기관에 계신 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도 이 점일 것 같고 아마 그분들 자신의 삶이 언더우드 같은 선교 자원 동력화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분들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교 자원 동력화에 기여를 했어요. 학교에 기여를 했어요. 여행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선교사를 위한 학문적 토대 쌓기. 우리가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죠. 언더우드의 한국을 알리는 일은 출판 사업으로 이어졌다. 어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여러 종류의 사전을 편찬해 외국인, 특별히 선교사와 한국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어요. 1889년 한영 문법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를 출간하였고 1890년에는 한어 자전, 사전이죠. 위에는 문법, 아래는 사전이죠. 자전을 간행하였는데 이는 한국에 처음 부임하였을 때 사전의 필요를 절실히 느낀 언더우드가 5년 동안 단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편찬한 것이다. 이 밖에 언더우드는 한국학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 1910년에 동아시아의 종교,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를 발간했다. 성서 번역에도 공이 큰 언더우드는 1886년부터 1916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줄곧 성서 번역에 책임을 졌다. 저희가 제임스 게이를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하나님으로 할 것인가 상제라는 이름을 쓸 것인가 이 논의의 과정에서도 언더우드가 같이 고생을 했죠. 하나만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문법책과 사전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는 그 이전에 가톨릭 선교 역사에서도 사전 편찬과 자전 편찬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음역된 기독교의 복음을 한글화하는 작업들이 가톨릭 시대에 있었고요. 제 생각에는 그때 많은 연구들이 개신교의 선교사들도 많이 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 이야기는 전문 학자들이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한국학과 한국학 연구 인맥을 맺은 호레이스 호튼 언더우드. 자, 그 후손들은 어떤 기여를 했을까? 저희가 이 30분으로 논의하기 힘든 방대한 이야기를 언더우드라는 한 인물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숨이 벅찰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죠.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의 아들 호레이스 호튼 언더우드의 한국 이름이 원한경입니다. 아들 이름이죠. 아버지 언더우드가 아들이 태어나자 서울에서 경사가 났다고 해서 원한경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호튼은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아버지가 공부했던 뉴욕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심리학을 공부하고 1912년 9월에 북장로의 선교사로 내한하여 아버지가 설립한 경신학교에서 교사로 섬겼어요. 1917년 4월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다시 한국에 온 호트는 연희전문학교 문과 교수로 섬겼고 그는 1917년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된 이래 1920년에 연절의 문과과장, 부교장 그리고 1934년에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호튼은 아버지 언더우드가 편찬한 책들을 호튼의 가족 사진 참 이게 멋져요.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을 즐겨하고 호튼은 아버지 언더우드가 편찬한 책들을 개정하는 작업을 했어요. 1915년에 한영 문법을 개정하고 17년에 한영 자전을 개정해 영안사전인 영선자전으로 출간했다. 호튼 언더우드는 1925년 뉴욕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한국의 근대교육 Modern Education in Korea이었다. 이런 책들이 사실 관련 기관이나 연구자들에 의해서 한글로 좀 번역되고 전문적으로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에도 좀 선교에 대한 토대를 놓는 작업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분들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도 될 수 있겠죠. 특히 이 논문에서 그는 일본이 행한 교육에서의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차별을 주목했고 차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한국인들의 직접 수준을 낮게 보는 서구인들의 글을 비판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인들의 교육적 자질을 강조했다. 호레이스 호튼의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선박 연구, Korean Boat and Ships로 이어졌다. 재밌는 분야를 책을 쓰셨네요. 또한 한국 문화와 역사의 애정이 각별해서 연희전문학교에서 정인보, 다 교과서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김윤경, 최현배, 백낙준, 백남훈, 홍이섭으로 이어지는 한국학 연구 인맥을 형성하는 데 공헌하기도 했다. 그리고 호레이스 호튼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국의 독립을 위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1919년 3.1운동 때는 제암리, 양민학살 등의 일제 만행을 세계 언론과 교회기관에 알렸다. 호튼 언더우드, 호레이스 호튼입니다. 스코필드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적지 않은 분들이 일제가 저지른 만행의 현장을 들려서 자료를 만들고 세계에 알렸던 거죠. 1942년 6월에 강제 귀국했던 그는 해방과 함께 미 육군 통역으로 한국에 와서 존 하치 장군의 고문을 맡고 1947년 10월부터 다시 연희대학교로 복귀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돕던 중 1949년 3월 17일 부인, 에셀 언더우드 부인이 좌익 청년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자 그는 미국으로 귀국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그렇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헌신을 해왔는데 자기 부인이 좌익 청년들에 의해 피살을 당하자 그는 미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국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런 비운에도 한국을 저버리지 않고 1950년 한국 전쟁 때 민간 고문단 자격으로 아들 3명과 함께 자진해서 참전했다. 참 감동적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당시 대부분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일본이나 미국으로 피난을 떠난 상황에서 그의 가족들의 행보는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부산에서 활동하다가 1951년 2월 20일 과로로 소천했다. 순직이었지만 거의 순교의 죽음이나 다름이 없었다. 호레이스 호튼 언더우드의 아들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2세도 1939년 뉴욕의 해밀턴 대학을 졸업하고 내한하여 연희대학교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언더우드 기념관 건물이 여기 있고요. 수심전도는 나중에 저희가 따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위에 교회를 표기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1941년 강제로 추방을 당하고 해방 후 다시 내한하여 한국전쟁 때 미 해군의 해병사단 정보부에서 근무했으며
1956년 경신학교 이사와 왕립 아세아학회 회장을 겸임했다. 존 토마스 언더우드는 원요한입니다. 1946년 청주 선교지부에 부임해 청주 성경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1966년 전남 광주 선교지부로 전입하여 호남신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1957년 선교사로 한국에 온 리차드 언더우드는 한미재단 책임자, 우리 한미재단은 다 아시죠? 미국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한국의 유망한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는 이 기관의 책임자로 1961년까지 활동하였다. 1961년에서 62년까지는 외국인 학교 교장으로 있었으며 1963년 이후 서울 미연합장로회 선교부에서 선교사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 호레이스 호튼 언더우드 2세는 원한광입니다.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2세의 장남으로 1971년 연세대학교 초청교수로 한국에 와서 활동하였고 그의 아내 낸시 언더우드는 원은혜, 서강대학교와 서울 외국인학교에서 교사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교원으로 일했다. 다 미션 스쿨들이죠.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2세의 삼남 피터 언더우드 원한석은 연세대학교 개건교수로 봉직하였다. 자,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2세, 3세에 이르기까지도 다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구나라는 게 핵심이겠죠. 연세대학교 내에는 언더우드 가 기념관이 있으며 문헌 자료실이 구비되어 있다. 이곳에는 김정호의 수선 전도 위에 언더우드가 친필로 여러 선교기관과 교회들의 지점을 기록한 기도가 보관되어 있다. 제가 쓴 챕터 하나의 분량인데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했지만은 워낙 지문이 길죠. 31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제목에서 읽은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우리한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핵심은 대를 이어서 한국을 사랑했다. 특별히 교육 부분에 헌신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오남경. 자, 나중에 이분이 피살 당하신 분이었죠? 그리고 오남경의 자녀들. 그리고 자, 원이란 이렇게 내려오겠죠? 또 여기 사이에서 왔던 또 자녀들. 이분들이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설명을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글 자체를 읽어도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마음속에 선교란 이런 것이겠구나. 내가 선교지를 이런 접근해서 바라보면서 섬겨야 되겠구나. 우리에게는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 독자들이 또 이 유튜브 강의를 같이 낭독을 듣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올 여름에는 지금까지의 열정 있었던 선교보다도 조금 더 한 단계 내실 있는 알찬 선교를 저희가 편찬했고 같이 읽어나갈 한반도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 이야기와 함께 준비하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키아츠 농부신학자였습니다.